난 자네를 데리러 왔네. 어째 오늘은 청소가 그리 오래 걸렸나? 하고 빼뜨리치기가 말하였다. 그래, 이젠 끝났나? 끝났네. 우론스키는 눈웃음을 치면서 마치 자기 일이 깨끗이 정리된 지금 진의 활발하고 힘찬 동작은 그 질서를 깨뜨려버릴 우려가 있기라도 한 듯 조심스레 콧수염 끝을 비꼬며 대답하였다. 자넨 언제나 그 일을 마친 뒤엔 꼭 목욕을 하고 난 사람 같다니까? 하고 빼뜨리치기는 농을 하였다. 난 그리츠가 그들은 연대장을 이렇게 애들처럼 애칭으로 불렀다. 한테서 오는 길이여. 모두들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네. 우론스키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딴 생각에 오마여 멀거니 동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럼 저건 거기서 나는 음악 소린가? 하고 얘까지 들려오는 볼가와 왈츠의 귀익은 취조약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물었다. 무슨 경사라도 있는가? 세르프 홉스코이가 왔다네. 허, 그래?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난 통 몰랐는걸? 그의 눈가에는 한결 더 빛나는 미소가 서리었다. 자기는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행복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공명심을 희생할 것이라고 일단 작정한 이상, 적어도 그런 역할을 스스로 걸머진 이상, 우론스키는 이미 세르프 홉스코이에 대하여 선망을 느낄 수도 없었으며 그가 연대에 돌아와서 우선 자기를 찾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도 하등 불쾌감을 느낄 수 없었다. 세르프 홉스코이는 좋은 친구였다. 그래, 우론스키는 그가 온 것을 반가이 여기었다. 그거 참 반가운 일인걸. 연대장 제미는 커다란 지주의 저택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객 일동은 널찍한 하층 발코니에 모여 앉았다. 뜰 안에 들어서자 맨 먼저 우론스키의 눈에 띈 것은 새하얀 하복들을 차리고 술통 곁에 늘어선 가창대원들과 장교들에게 둘러싸인 연대장들의 잠옷 유쾌한 듯한 건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발코니의 첫 계단까지 내려와서 오펜바하,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의 까드리를 연주하고 있는 악대의 음악 소리보다도 더 요란스럽게 쩡쩡 울리는 음성으로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며 한곁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 손짓을 해보였다. 한 무리의 병사들과 기병군조와 몇 명의 하사관들이 우론스키와 같이 발코니로 다가갔다. 식탁 있는 데로 돌아갔던 연대장은 다시 술잔을 들고 계단으로 나와서 우리 옛 동료인 용감한 장군 세르프 홉스코이 공작의 건강을 위하여 우라! 하고 축배를 들었다. 연대장의 뒤로 역시 술잔을 손에 든 세르프 홉스코이가 미소를 띄우며 거기에 나왔다. 자넨 차차 젊어지는구먼. 본다레크. 그는 자기 앞에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씩씩한 붉은 얼굴의 기병군주에게 말을 걸었다. 그 사나이는 이미 복무 연한이 지난 것을 자원하여 계속 복무하고 있었다. 우론스키는 3년 동안 세르프 홉스코이를 만나보지 못했었다. 그는 구레나룻을 기르고 제법 어른 티가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예나 다름없이 균형 잡힌 몸매에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온유하고 고상한 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얼굴이며 체격이었다. 다만 한 가지 우론스키가 그에게서 찾아본 변화는 남보다 뛰어나게 성공을 하고 또 그 성공을 세인이 인정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 순간도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은근한 광채였다. 우론스키는 그런 광채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세르프 홉스코이의 얼굴에서 그것을 찾아본 것이었다. 계단을 내려오던 세르프 홉스코이는 우론스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 순간 환희의 미소가 그의 얼굴에 피어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하고 술잔을 높이 들어 우론스키에게 인사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런 몸짓으로 진작부터 차렷 자세로 입술을 쫑긋 모두고 입맞출 차비를 하고 있는 기병조장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을 수 없노란 뜻을 표시하였다. 드디어 나타났군구려 하고 연대장이 소리를 질렀다. 한데 야슈인의 말이 자넨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더니 그래 괜찮은가? 세르흐 홉스코이는 씩씩한 기병군조의 생기 있는 축축한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우론스키 곁으로 왔다. 참 반가우이 하고 그는 우론스키의 손을 꽉 끌어주고 한옆으로 끌고 갔다. 저 친구를 좀 동무해주게. 연대장은 우론스키를 가리키며 이렇게 야슈인에게 소리를 치고는
병사들이 있는 데로 내려갔다. 왜, 어제 경마장에 안 왔었나? 난 거기서 자네를 만나려니 했는데, 하고 우론스키는 세르프 홉스코이의 우아래를 훑어보며 말을 꺼냈다. 가긴 갔는데 그만 늦었어. 잠깐만 실례하겠네. 이렇게 한마디 보태며 그는 자기 부관에게로 돌아섰다. 내 이름으로 이걸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일러주게. 그러면서 그는 급히 지갑에서 100루블의 지폐를 석 장 꺼내더니 슬쩍 낯을 불키웠다. 우론스키, 뭘 좀 먹겠나? 술을 마시겠나? 하고 야수인이 물었다. 어이, 백작게 여기 음식을 가져와. 그리고 이걸 마시라고. 연대장 집에서의 주연은 오래 계속되었다. 모두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술을 마시었다. 세르프 홉스코이를 축혀들어 몇 번이고 공중에 올려 던졌다. 다음에는 연대장을 축혀 올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악대 앞에서 연대장 자신이 빼뜨리기와 한바탕 춤을 추었다. 그런 뒤에 이미 얼마간 기력이 지난 연대장은 마당의 걸상에 걸터 앉아서 야수인을 상대로 프로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우월성을, 특히 기병 공격전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논증하기 시작하였다. 그 바람에 흥성하던 주연은 일시 잠잠하여졌다. 세르프 홉스코이는 손을 씻으러 집안의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 우론스키를 발견하였다. 그는 군복 저고리를 벗고 털이 부시시한 불글의 혈색 좋은 목덜미를 세면대의 수도전 아래 들이대고 쫙장 물을 끼얹으면서 덜미와 머리를 손으로 마구 문지르는 중이었다. 세수를 다하고 나서 우론스키는 세르프 홉스코이 곁에 와서 앉았다. 그들 두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조그마한 장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래 그들 사이에는 피차간에 매우 흥미있는 담화가 벌어졌다. 난 여편네를 통해서 자네 소식은 잘 알고 있었네. 하고 세르프 홉스코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참, 자네가 자주 우리 집사람을 찾아주어서 반갑네. 부인께서는 우리 형수하고 친한 사이거든. 한데 내가 만나서 유쾌히 지낼 수 있는 여인들이란 온 페테르부르크의 그 두 사람뿐이라네. 하고 싱글거리며 우론스키는 대꾸하였다. 그가 이런 즐거운 표정을 지은 것은 이제 벌어질 화제를 스스로 짐작할 수가 있어. 그것이 사뭇 유쾌하였기 때문이었다. 단 둘뿐이라고? 마주 미소를 띄우며 세르프 홉스코이는 반문하였다. 그리고 나 역시 자네 소식은 알고 있었네. 하긴 자네 부인을 통해서만 들은 건 아니지만. 하고 우론스키는 갑자기 정색을 하고 세르프 홉스코이가 던지는 암시를 밀막아 버렸다. 난 자네의 성공을 무척 기뻐했네. 물론 조금 더 뜻밖은 아니었지만 내 기대는 그보다 더 컸으니까. 세르프 홉스코이는 넌지시 미소를 지었다. 분명 그는 자신에 대한 이런 평가가 매우 대견하였던 것이다. 또 그는 구태여 그런 기색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난 솔직히 말해서 그와 반대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다네. 하지만 어쨌든 난 기쁘네. 대단히 기뻐. 난 원체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내 약점이지. 그리고 나 자신 그걸 인정하네. 혹시 자네가 성공을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걸 자인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를걸.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그렇지 않을 거야. 다시금 싱글싱글 웃음을 띄우며 세르프 홉스코이는 대꾸하였다. 그것 없이는 인생의 가치가 없다고는 나도 말하지 않네. 그렇지만 어쨌든 따분할 게거든. 물론 내 생각이 잘못일지는 모르겠네만 여하튼 난 자신이 택한 활동 분야에 대해서 약간 소질이 있는 듯이 생각된단 말이네. 따라서 가령 어떤 것이든 만약 내 수중에 일정한 권력이 장악된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무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편보다 사업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자기 성공에 대한 의식에서 오는 득의의 빛을 만면에 띄우며 세르프 홉스코이는 말을 이었다. 그래, 거기에 점점 접근할수록 자신 더 큰 만족을 느끼네. 혹시 자네로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누구나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 나 역시 전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인생의 보람이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바로 그거라네.
바로 그거란 말이야. 소리를 내어 웃으며 세르프 홉스코이는 말하였다. 사실 내가 처음 하려던 말도 자네에 대해서 들은 소문, 그 거절 일건에 관한 것이었네. 물론 난 자네가 취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네. 하지만 세상 만사에는 방식이란 게 있는 법이거든.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선 자네가 취한 행동 자체는 좋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네. 난 지나간 일을 가지고 시비를 따져 무엇하겠나. 자네도 아다시피 난 일단 지나간 일을 이러쿵저러쿵 두말 안 하는 사람이네. 게다가 또 난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니까. 행복한 건 당분간 뿐이지. 그런데 자넨 그것만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할 거야. 자네 형님에게라면 난 애초에 이런 말을 꺼내진 않았겠네. 그인 여기 우리 주인처럼 순진한 어린애니까. 저희 말이네. 밖에서 들려오는 우라의 환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르프 홉스코이는 이렇게 한마디 보태었다. 저희에겐 유쾌하지. 그렇지만 자넨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거든. 나도 만족하다고는 말하지 않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자네 같은 인물은 매우 필요하단 말이네. 누구에게? 누구에게냐고? 사회에 필요하지. 로시아에는 인물이 필요하거든. 유의한 인물들의 당파가 필요하단 말이여. 그렇지 않은 만사가 영 개판이 된 날이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 로시아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베르제네브의 당파 같은 건 말인가? 아니야. 자기가 그런 어리석은 수작을 하는 줄로 짐작되는 것이 저욱이 못마땅한 듯 세르프 홉스코이는 이마살을 찌푸려 말하였다. 그건 모두 엉터리 수작이라네. 그런 일이야 언제나 흔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 공산주의자란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저 음모를 좋아하는 작자들은 항시 무슨 해롭고도 위험한 당파를 조직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게거든. 하지만 다 낡은 것이라네.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자네나 나 같은 자립적인 인간들이 권력을 쥔 당파가 필요하단 말이여. 한데 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하고 우론스키는 몇몇 유력자들의 이름을 들었다. 어째서 그들은 자립적인 인간이 못 된단 말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적인 신분을 못 가졌거나 혹은 그런 걸 타고나지 못한 때문이지. 그들에겐 가문의 명예란 게 없거든. 우리들처럼 태양에 가까운 양지에 태어나지를 못했단 말일세. 그들은 돈이나 혹은 후한 대우로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위인들이라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책이란 걸 고안해내야만 하는 게거든. 그래 그들은 자신들부터도 믿지 않는 유해무익한 무슨 의견이니 정책이니 하는 걸 들고 나오지. 그런데 실상 이 모든 정책이니 무언이 하는 건 다만 공짜 주택과 얼마간의 봉급을 타먹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라네. 그들의 속내를 알고 보면 이 모든 건 그리 복잡한 게 아니라고. 어쩌면 나 자신 그들만 못하고 그들보다 우둔한 인간일 수도 있지. 하긴 내가 반드시 그들보다 못난 인간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좌우간 자네나 내겐 확실히 한 가지 중요한 우월성만은 있거든. 즉 남들처럼 쉬이 매수당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하단 말이네. 우론스키는 유심히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이 흥미를 느낀 것은 말의 내용 자체보다도 오히려 사물을 대하는 세르프 홉스코이의 그의 태도였다. 사실 우론스키 자기는 직무상의 관심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자기 기병중대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한편 세르프 홉스코이는 이미 국가 권력의 쟁탈을 생각하며 거기에서 가부를 논할 정도에 이른 것이었다. 우론스키는 또한 세르프 홉스코이가 사물을 고찰하며 이해하는 확실한 재능과 그의 계층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남다른 두뇌와 구변으로 하여 아주 위력한 인물로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직각하였다. 그리하여 내심 퍽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였으나 그는 자기 친구에 대하여 선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난 거기에 요구되는 한 가지 중대한 요소가 부족하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권세욕이 부족하단 말이네. 한때는 있었지만 이미 사라져버렸거든. 좀 실례의 말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걸? 하고 빙그레 웃으며 세르프 홉스코이는 말하였다. 아니 사실이여. 정말이라니.
지금은 말이지.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으려고 우론스키는 이렇게 한 마디 더 보태었다. 그래, 지금은 사실일 테지.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 하지만 지금, 그 지금이라는 게 영원한 건 아닐 걸세.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우론스키는 대꾸하였다. 자넨 혹시라고 하지만 하고 상대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세르프 홉스코이는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반드시라고 말하고 싶네. 내가 자네를 만나려고 한 건 하나는 그 일 때문이었어. 자네는 응당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였지. 그건 나도 알만하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네. 그래 내가 자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행동의 자유를 허락해달라는 것이네. 내가 무슨 주제넘게 자네 뒤를 봐주겠다는 건 아닐세. 하기야 내가 자네 뒤를 좀 봐주기로 나쁠 것도 없는 것 아닌가. 이왕에 자네가 내 뒤를 보아준 적이 몇 번이라고. 우리의 우정은 이런 것을 초월했다고 난 생각하네. 그리고 말고 그렇고 말고 하고 세르프 홉스코이는 여자들처럼 정다운 미소를 보내며 말하였다. 내게 행동의 자유를 허락해주게. 연대에서 나으라고. 그럼 내 슬그머니 자네를 끌어올릴 테니. 그렇지만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걸.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현재대로만 있으면 그만이라니까. 세르프 홉스코이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마주섰다. 자넨 현상을 유지하고 싶다 말하지만 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가히 짐작할 만하네. 그런데 내 말을 좀 듣게나. 우리는 동갑이지. 그리고 수효를 따진다면 아마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은 여자들을 알았을지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세르프 홉스코이의 미소와 손짓은 그가 친구의 아픈 곳을 다정한 손으로 조심스레 건드린다고 해서 우론스키는 조금 더 겁나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듯 하였다. 그렇지만 난 결연한 몸이네. 한데 정말이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을 알게 되자 누가 책에 쓴 것처럼 말이지 수천 명의 여자를 안 것보다도 모든 여성들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겠나. 곧 가겠네. 하고 우론스키는 방안을 들여다보며 두 사람을 연대장에게로 부르는 한 장교에게 소리를 쳤다. 우론스키는 이제 친구의 말을 마저 듣고 그가 말하려는 뜻을 알고 싶었다. 그래, 내 의견인즉 이렇네. 여자라는 건 원래 인간의 활동에서 제일 큰 방해물이거든. 여자를 사랑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는 참 힘든 노릇이라니. 그런데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하나 있지. 그건 결혼을 하는 거야. 글쎄, 뭐라고 할까? 내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 본래 비유를 좋아하는 세르프 홉스코이는 이렇게 잠시 말을 골랐다. 가만히 있게. 그래,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두 손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짐은 등에 짊어져야만 하는 법이지. 그런데 바로 그게 결혼이란 말이네. 나도 결혼을 한 뒤에 비로소 그걸 느꼈어. 갑자기 두 팔이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한데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점을 나르려면 두 손이 비질 않아서 아무 일도 영 할 재간이 없거든. 마잔코브나 크루뽀프를 보라고. 그들은 여자 때문에 출세를 망치지 않았나. 그런 걸 무슨 여자라고. 화제에 오른 두 사람이 관계를 갖고 있던 프랑스 여자와 여배우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우론스키는 내뱉듯 말하였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견실하면 할수록 더 좋지 못한 법이라네. 더 곤란하거든. 그건 마치 두 손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짐까지 자청해서 더 맞는 거나 매일반이지. 자넨 여지껏 사랑해본 일이 없기 때문이야. 우론스키는 멍하니 자기 앞을 쳐다보며 안나의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조용히 말하였다. 조용히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게.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 여자란 모두 남자들보다 실질적이란 것이네. 우린 사랑이란 걸 무슨 거대한 것으로 알지만 그들은 언제나 평범하거든. 곧 가겠네. 곧 가. 하고 그는 때마침 방에 들어온 종복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종복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재차 두 사람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론스크에게 편지를 가져온 것이었다.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댁 하인이 나리님께 전해달라고 가져왔습니다. 우론스키는 편지를 뜯어보고 금시에 낯을 불키웠다. 난 머리가 아파나서 못 견디겠네. 곧 집에 돌아가 봐야겠네. 이렇게 그는 세르프 홉스코에게 말하였다. 그럼 가보게. 행동의 자유를 주려나? 후에 다시 만나 얘기하게. 떼쯔르부르크에서 자네를 찾겠네.